국외음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이고요. 국외음화란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긴 편이죠.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국외음이라고 하면 지금 국외음 지읒 치읒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외음은 뭐냐면 우리 자음에서 조음 위치할 때 국외음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조음 위치는 입술, 입천장, 치아 뒤, 입천장, 말랑한 입천장, 목구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자어들로 조금 기억하자고 했죠.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음, 연국의음, 후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경국의음, 연국의음이라고 할 때 이 국외음은요 입천장 소리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국외음화에서 국외음은 경국의음을 가리킵니다. 경국의 음의 종류에는 즈, 쯔, 츠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즉 입천장과 딱딱한 입천장과 혀 앞부분이 만나서 방해를,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는 소리를 경국의음이라고 했고, 왜냐하면 입천장이 한자어로 국외음이고 딱딱한 입천장은 경국의음이었으니까요. 이걸 경국의음이라고 했고, 경국의음 소리는 즈, 쯔, 츠 소리가 있죠. 즈츠츠가 아닌 소리가 즈츠츠 중에 하나로 변하는 현상이 국외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어떤 국외음으로 변하냐면요. 드트라는 소리가 즈츠, 국외음 중 하나죠. 즈츠로 발음되는 현상이 국외음화예요. 그런데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앞 형태소의 끝말이 드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뒤 형태소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냐면 뒤에 있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 이로 시작을 해야 하고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두 형태소가 결합을 해야 한다. 형태소랑 형태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앞의 형태소는 드트로 끝나야 하고 뒤의 형태소는 모음 1로 시작하면서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이 상당히 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드트 소리가 즈츠로 바뀔 수 있어요. 조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그것은 자세한 것은 학습지에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료를 통해서 드트가 즈츠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나가지 말고 안에서 놀자. 그래도 바람 쐬면 좋잖아. 같이 산책 나가자. 굳이, 같이라는 단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굳이 앞 형태소와 뒷 형태소가 만났고요. 앞 형태소가 디귿으로 끝났고 뒤 형태소가 이로 시작하면서 모음 이로 시작하면서 이것은 심지어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형식 형태소예요. 자, 형식 형태소로 만났으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 줄, 둘째 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디귿이라는 소리가 지읒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고 있죠. 디귿이 지읒으로 국외음이 아니던 소리가 국외음인 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국외음화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같이라는 발음인데요. 갓과 이는 형태소 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갓도 하나의 형태소고요. 이도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자, 앞 형태소의 끝말이 티읕으로 끝나고 있고 뒤 형태소가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것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어요. 앞 형태소의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구개음이 아닌, 여기 치읓으로 바뀌고 있어요. 구개음이 아니던 티읕이 구개음인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가 가치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구개음화의 음운 현상의 예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디귿 티읕 소리는요, 모음 이랑 만났을 때 왜 구개음화가 일어날까 궁금하죠. 모음이랑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자음이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본문 두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라는 모음이 구개음, 경구개음에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래요. 구개음화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개음화 현상은 다양한 조건이 있는 복잡한 현상이기는 했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트 소리가 이 모음 앞에 올 때 즈츠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의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드트 소리가 이 모음 앞에서 왜 즈츠로 변화해서 발음되느냐? 그 이유는 이 모음에 있습니다. 자, 뒤에 이 모음이 따라오는데요. 이 모음과 드트라는 자음은 발음이 나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드트 소리는 치조음에서 나는 소리, 우리 배웠어요. 트 하면 치아 바로 뒤를 혀끝이 치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치조음이죠. 그리고 이 모음은 경구개음 쪽에서 소리가 난대요. 우리 교과서 본문에도 이는 구개음에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나므로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가 경구개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는 좋은 위치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자음 공부할 때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이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을 막는 위치에 따라서 좋은 위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모음을 공부할 때는 모음이 어느 위치에서 발음 나느냐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모음은 입안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발음 기관이 움직여서 방해를 일으키느냐, 조음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 드트는 치조음에서 나는 자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라는 모음이 경구개음에서 나는 소리인 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모음은 조음 위치가 사실 따로 없으니까. 경구개음에서 나는 소리라기보다 경구개음과 가까운 곳에서 혀를 위치시키고 발음하는 소리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요. 드 발음을 한 다음에 이를 발음해 볼게요. 이. 혀가 드 발음할 때에 비해서 이를 발음할 때 조금 더 뒤로 빠져나와서 떨어져요. 이. 그런데 즈이를 발음하면 어떨까요? 즈이를 발음하면 즈이. 그냥 즈를 발음할 때 방해를 일으켰던 그 입천장과 혀 앞부분으로 방해를 일으켰던 경구개음에서 이를 발음하려면 그냥 밑으로 떼버리면 편안하게 이 발음이 나옵니다. 즈이. 즉 치조음을 발음할 때 드이라고 발음을 하면 혀가 편하지 않아요. 조금 드를 발음할 때에 비해서 뒤로 빠져나와서 떨어져야 한다면 즈이 발음할 때는 즈를 발음한 후에 그냥 밑으로 뚝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라는 모음은 드트보다 즈츠와 가까운 곳에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D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D나 T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지나 치라고 발음하는 것이 우리 혀의 움직임을 최대한 덜 움직이고 좀 더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구개음화는 왜 일어나느냐?
경극음 쪽에서 발음이 나는 모음 이의 특성에 따라서 드트 발음을 즈츠로 바꿔서 소리를 발음하며 혀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음과 유사한 곳의 위치로 자음을 즈츠로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외음화의 발생 이유였어요. 자음 체계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드트 소리가 이 모음을 만나서 즈츠로 바뀔 때요. 드가 치읓이 될 순 없어요. 트가 지읒이 될 순 없어요. 그 이유는요. 드라는 소리가 치조음이 경극의음으로 바뀔 때 즈츠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같은 예사 소리인 즈로 바뀌는 거고요. 트라는 소리가 치조음이 경극의음으로 바뀌어야 할 때 같은 거센 소리인 추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드트가 지추로 바뀔 때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 짝을 이루어서 바뀐다라는 것까지 학습하면 되겠어요. 학습지 8쪽입니다. 국외음화의 변동 양상 살펴볼게요. 끝소리가 디귿이나 티읕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뒤에 오는 형태소가 이나 반모음 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우선 이를 주의해서 볼게요.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이때 드트 소리가 국외음인 즈츠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 국외음화라고 했습니다. 이모음 그리고 여기 반모음이로 시작 그리고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형식 형태소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반모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교과서에서는 이라고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교과서에 자세히 보면 주로 모음 이를 만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반모음 이까지도 국외음화의 적용 환경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요. 반모음이는 야, 여, 요, 유 뭐 이런 아이들이었죠. 이런 아이들 앞에 디귿, 티읕이 위치하면 야, 여, 요, 유 앞에 티읕이 위치하며 이 친구들을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원칙적인 설명. 그런데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붙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예시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선생님이 찾아보려고 막 고민해도 우리 고유어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외래어에서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즉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예시는 찾기도 존재하는 건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요. 국외음화는 끝소리가 드트인 형태소가 뭐 반모음 죄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랑 만나면 돼요. 이랑 만나서 그때 이랑 만나는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소리랑 만나서 드트가 즈츠로 발음이 되며 이러한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국외음화의 적용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학습지 아래로 내려가서 국외음화 관련 추가 학습 내용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와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형식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공부할 때 충분히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복습만 하고 지나갈게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형식 형태소만큼은 꼭 외워달라고 했죠. 문장에서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했고 그 종류로는 조사, 접사, 어미, 조접, 어미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은 어근과 접사 개념인데요. 어근과 접사라는 문법 용어는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새 말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문법 용어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추가 필기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요 슬라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말을 직접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활용할 거고요. 자, 사과라는 말 뒤에 나무라는 말이 붙으면 사과나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사과라는 말 앞에 풋이라는 말을 붙여도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어. 풋사과라는 새로운 말이 생성되었는데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하죠. 사과가 열리는 나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때 사과와 나무 중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나무라는 새로운 말의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거, 이 새로운 말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거, 사과일까요? 나무일까요? 결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라는 뜻을 지닌 사과나무라는 새로운 말은요, 사과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과와 나무 둘 다 이 새로운 말의 의미상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근이라고 해요. 단어의 뿌리 근, 단어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근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와 같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말은 합성어라고 해요. 그 아래에 있는 풋사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풋사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과긴 사과인데 조금 덜 익은 사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덜 익은 사과의 의미를 지니 풋사과를 구성하는 요소인 풋과 사과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구성 요소가 더 의미의 중심, 풋사과라는 새로운 말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 같나요? 정답은 사과입니다. 사과가 의미의 중심이 돼요. 사과라는 것이 풋사과의 본질이고요. 사과긴 사과인데 좀 덜 익은이라는 의미를 보충, 추가적으로 추가해주는 정도이지 정보를 좀 덧붙여주는 정도이지 풋이라는 말이 사과만큼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지 못해요. 자, 이것처럼 풋과 같이 한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어근보다 사과는 이때 어근이죠. 풋사과라는 새로운 말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건 여기 사과니까요. 사과가 어근인데 어근만큼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 중요하다기보다 의미의 중심이 되지 않고 부차적인 요소, 그냥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요소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풋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풋사과라는 말은 접사와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이러한 접사와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은 파생어라고 해요. 그러면 정리.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고요. 파생어는 접사 더하기 어근이구나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접사는 항상 어근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어근 뒤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근 뒤에 와도 상관없고요. 어근의 앞에 오는 접사를 접두사라고도 해요. 접사긴 접사인데 머리 두를 써서 앞쪽에 어근의 앞에 오는 접사라고 해서 접두사라고 하고요. 어근 뒤에 오는 접사는 접미사라고도 합니다. 접사긴 접사인데 꼬리미, 어근의 꼬리, 어근의 뒤에 온다 라고 해서 접사는 어근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름도 있긴 하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해보면 어근과 접사의 차이점, 어근은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의미상이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는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어근처럼 중심이 되지 못하고 부차적인 요소, 좀 덜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 구분 기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구분 기준으로 어근과 접사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언어적 감각이 훌륭한 것.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풋과 사과가 왜 이게 사과가 더 본질 의미상의 중심이 되고 풋이 좀 덜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잘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요, 두 번째 이제 구분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구분 방법은요, 어근은, 접사는 적어놓고 할게요. 자, 어근은 새로운 말을 형성하기 전부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접사라는 요소는 새로운 말을 형성하기 전에는 문장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라는 말을 형성하는 사과와 나무는 둘 다 어근이어서 사과도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고 나무도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풋사과를 볼게요. 풋사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사과는 역시 풋사과를 형성하기 전부터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데 풋은 어때요? 풋은 풋이라는 말만 문장에 덩그러니 있으면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풋이라는 말은 항상 풋사과라고 하거나 풋나물, 풋고추와 같이 어근과 함께 결합할 때만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사는요, 어근과 결합해야만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라 어근과 결합하기 전에는, 즉 새로운 말을 형성하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문장에서. 큰 차이점이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어근과 접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근은 형태소가 결합할 때, 형태소랑 형태소가 만나면 새로운 말이 형성되죠. 그래서 새로운 말을 형성할 때 정도의 의미고요. 새말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다시 말해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그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접사는요, 어근에 항상 결합해야 돼요.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어근에 결합해서 앞이든 뒤든 결합을 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의 중심인 어근에 특정 의미를 부가적으로 덧붙여 주는 것. 풋사과의 풋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의미를 더해주는 게 접사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접사도 있지만요. 다른 역할, 문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접사도 존재해요. 문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접사는 아직 예시를 안 들어줬어요. 아래에 있는 개, 히 같은 것들이 이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접사이긴 한데요. 예시들 위에 있는 밤나무부터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접사와 관련된 설명을 마저 읽어볼게요. 접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아까 했던 거죠.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어근에 결합해야만 쓰인다. 그리고 어근의 앞에 위치하느냐,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뉘기도 하더라. 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밤나무는 새로운 말이죠. 밤과 나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 말이 형성된 것인데 밤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해요. 둘 다 어근이니까 밤나무는 합성어겠네요. 합성어. 자, 덧신을 보겠습니다. 덧신은 덧 더하기 신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신은 신인데 덧입는, 겹쳐서 신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겹친다, 겹치다라는 특정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접사네요. 접사와 어근이 합쳐졌으니까 덧신이라는 말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세 말이 만들어졌죠, 역시. 그래서 이때 덫이라는 접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접사가 되겠네요. 풋사과의 풋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발을 보겠습니다. 맨발의 경우에도 맨 더하기 발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말인데요. 발이 맨발의 본질이죠. 어근이고요. 발은 발인데 아무것도 껴입지 않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내 뜻을 가진, 뜻을 보충해주는 맨이라는 접두사가 발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맨입니다. 접두사라고 한 이유는 어근의 앞에 있기 때문에 접두사고요. 어찌됐든 접사와 어근의 합이기 때문에 맨발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인데요. 지우개와 먹히다는 까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라는 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말과 개가 합쳐진 말인 것 같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자, 그러면 지우개라는 세 말은 지우다와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의미상의 중심이 되나요? 지우다가 훨씬 개보다 중요하죠. 즉 지우개라는 새로운 말에 중점적인 의미의 역할을 하는 건 지우다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근이고요. 여기 부가적인 부분, 이 부분이 접사, 의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접사인데, 그렇다면 이 개는요,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여기 더해주나? 풋사과의 풋처럼 설익은과 같은 어휘적 의미가 더 지우다라는 어근에 개라는 특정 어휘적 의미가 더해지면 새로운 다른 의미를 가지나? 아닌 것 같죠? 의미를 더해주지 않아요. 지금 이때의 접사 개는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아닙니다.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인데요.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어근의 품사는요, 동사거든요. 자, 어근의 품사 동사예요. 그런데 동사인 어근에 개라는 접사가 붙었더니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새 말의 품사를 살펴보세요. 지우개. 품사가 뭐예요? 연필, 지우개, 펜, 공책 다 명사죠? 중요합니다. 지우다라는 어근은 동사였는데 개라는 접사가 붙었더니 지우개라는 명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개 같은 접사를 가리켜서 동사인 어근을, 혹은 동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품사이든 간에 동사든 형용사든 관형사든 부사든 명사든 뭐든 상관없어. 앞에 오는 어근이 어떤 품사이든 간에 그 어근을 결국 명사, 새로운 말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게 해줘요. 그래서 이 개라는 접사를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접사 개는요, 어근 뒤에 붙어서 그 합쳐진 말이 명사의 지위를 갖게 하는, 새로운 명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사다 라고 해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다,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고, 접사 중에서도 개는 항상 어근 뒤에 붙어요. 그래서 전미사겠네요. 이처럼 개는 명사파생 전미사고요. 명사파생 전미사인 개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접사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먹히다라는 새 말도 살펴볼게요. 먹히다는 먹다 더하기 히이고요. 자,
먹다, 히 중에서 먹히다라는 세 말을 형성하는데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거 먹다입니다. 히는 부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지? 바로 아는 방법. 두 번째 팁으로 구분하면 더 쉬워요. 먹다는 스스로 쓰일 수 있는데 히라는 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사고 얘는 어근입니다.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말이 먹히다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먹히다 의미가요. 얘들아, 내가 스스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혹은 다른 존재에게 먹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먹히다라는 동사는 피동사예요. 그런데 피동사를 만들어내는 요소인 먹다는요, 어근인 먹다는 능동사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먹죠. 능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히의 역할 이제 나왔습니다. 히는요, 능동사 뒤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피동사로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히와 같은 접사를 피동 전미사라고 해요. 피동이 아닌 동사를 결국 히가 붙으면 피동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피동이 아닌 말을 피동으로 만들어내는 접사다. 근데 이 접사가 어근 뒤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역시 되어 있고요. 히와 같이 피동이 아닌 문법 요소를 피동의 문법 요소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접사를 우리는 당연히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지우개는 지우다와 개가 합쳐진 말인데 지우다는 어근, 개는 전미사니까 파생어이고요. 이때 의미상의 중심이 되는 지우다, 그리고 의미상의 중심이 아닌 개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더라. 그 문법적인 기능은 명사를 파생시키는 거더라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 먹히다 살펴볼게요. 먹히다는 먹다라는 어근에 히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먹히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붙은 거니까 역시 파생어이고요. 자, 파생어 먹히다가 만들어질 때 히가 하는 역할, 이 접사가 하는 역할을 먹다라는 능동사를 먹히다라는 피동으로 바꾸어 주었죠. 그래서 이 히는 피동을 만들어내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접사다. 피동 전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 어근 접사와 같은 국외음화 현상을 탐구할 때 도움이 되는 문법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이제 보다 수월하게 국외음화 현상을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외음화 현상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다른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혹시 까먹었을까봐.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을 만났을 때 이 디귿과 티읕이 각각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이었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거는 최대한 국외음화를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렇게 변화를 할 때에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하나, 둘, 세 가지를 유의해야 돼요. 자, 유의할 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국외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귿, 티읕과 이가 만날 때 디귿, 티읕과 이의 관계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디귿, 티읕은 앞형태소일 거고요. 이는 뒤형태소여야 해요. 즉 디귿, 티읕과 이 사이에 형태소의 경계가 있어야만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의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첫째 유의점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형태소 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 형태소와 결합할 때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국외음화가 발생하고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디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 마디는 음운 분석을 하면 디귿 더하기 두 번째 음절이 디귿 더하기 2잖아요. 그쵸? 디귿 더하기 2면 이 모음 앞에 왔으니까 이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디를 실제 발음할 때 마지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대로 디귿으로 발음하죠. 그 이유는 두 번째 음절의 마디의 두 번째 음절인 디가요. 디귿과 이가 만나는 그 과정이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라 그냥 한 형태소 내부잖아요. 마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마와 디로 쪼갤 수 없으니까. 즉 마디라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 심지어 그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하나의 음절 내부에서 디귿과 이가 만나고 있다면 이건 형태소 경계가 절대 아니죠. 형태소 경계의 디귿과 이가 아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같은 이치로 잔디를 볼게요. 잔디 역시 좀 지우고 보면요. 잔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지금 디귿과 이가 만나고 있죠.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과 이가 만날 때는 굳이 이 디귿을 지읒으로 국외음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유의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의점을 예시 자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 위에 있는 굿이 편하게 발음하면 굳이 어떤 표현에서 쓰냐면 굳이 가야 하니 굳이 먹다, 굳이 잔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고요. 이 단어를 형태소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굳다라는 어근과 이라는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굿이인데요. 굳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용사 맞아요. 딱딱하게 굳다. 물렁하지 않은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굳다라는 형용사가요. 이라는 접사가 붙었더니 굳이 간다. 굳이 먹는다. 굳이 잔다 와 같이 용언,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품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근 굳다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더니 형용사 굳다가요 이랑 합쳐져서 지금 굳이라는 부사가 되었어요. 굳이가 부사인 이유는 굳이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간다, 먹는다, 잔다와 같은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굳이는 부사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라는 접사의 역할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특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접사가 아니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접사이고 이때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고 있네 부사가 아닌 품사를 부사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근이 앞에 오든 간에 어떤 품사를 가진 어근이 앞에 오든 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버리면요. 그 접사가 붙는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말은 부사가 될 거예요.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다. 복습한 거고요. 다시
굳이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든 얘가 어근이든 뭐 접사든 간에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고 있죠. 자,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고 있으니까 형태소 경계에서 만나는 디귿과 이는 국외음화의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변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굳이가 맞고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잔디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더 쪼갈라지지 않아. 잔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는 디귿과 이는 국외음화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이 디귿을 지읒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음은 그대로 잔디가 됩니다. 음운 변동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유의점 살펴보겠습니다. 후행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일 때만 적용된다. 자, 국외음화는 형태소 더하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에서. 그런데 이때 후행하는 말, 뒤후고요. 행은 갈행, 올행이에요. 뒤에 오는 형태소라는 뜻입니다. 후행하는 말이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될 때 일어나는 게 국외음화인데 그때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는 유의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둘째 유의점 이어서 살펴보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기역, 밭이랑 논을 갈았다 라는 문장을 발음할 때 밭이랑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발음했어요. 밭이랑 논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니은을 보세요. 밭이랑에 양파를 심었다가 아니라 밭니랑에 양파를 심었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문자 표기를 보면 밭 더하기 이랑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밭 더하기 이랑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역은 발음이 밭이랑이라고 선생님이 발음을 했고요. 니은은 발음할 때 밭니랑에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밭니랑에 양파를 심었다. 이 두 문장이 왜 다르게 발음되는지 한번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단어 밭 더하기 이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문장에서 등장하는 밭 더하기 이랑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자, 밭 더하기 이랑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인데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두 번째 형태소 제대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둘째 유의점이 후행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국외음화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랑이 형식 형태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밭 이랑 논을 갈았다 라고 할 때 이랑은요. 이때 이랑은 밭이라는 밑에 적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밭이랑 논이라고 할 때 이랑은 밭이라는 명사랑요. 논이라는 명사의 지위를 문장에서 동등하게 접속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랑을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철수랑 영희 할 때 그 랑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철수랑 영희처럼 밭이랑 논 같은 지위로 밭과 논을 묶어주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품사를 접속조사라고 하고 접속조사도 조사의 일부겠죠. 자, 조사는 형식 형태소일까요? 네. 아래에 보면 형식 형태소 역시 슬라이드 띄워놨죠.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조접, 어미다 라고 여러 번 했고 조사도 역시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지우고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역 문장에 있는
밭이랑 논을 갈았다. 에서 이랑은 살펴봤더니 조사였고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더라. 그렇다면 충분히 형태소 경계이기도 하고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이니까 티읕과 이가 만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티읕이 국외음화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이랑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밭 더하기 이랑이 밭이랑이라고 발음될 때는 국외음화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처럼 뒷말이 형식 형태소일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였고요. 두 번째, 니은 문장을 살펴볼게요. 니은 문장을 읽어보면 반니랑에 양파를 심었다 에서 니은 반니랑을 형태소 분석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밭 더하기 이랑인데요. 역시 형태소 분석 자체는 똑같아요. 형태소와 형태소인데 역시 후행하는 형태소 잘 살펴봐야겠죠. 이때 이랑은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에요. 즉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접속조사라는 표제어도 나오지만 논이나 밭을 갈아 고를 타서 두둑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이라는 의미도 나와요.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 씨를 뿌릴 때 밭논에 이렇게 흙을 골라놓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흙을 골라놓는 그러한 장소를 이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랑은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후행하는 말에 온 거네요. 아무리 형태소 경계이더라도 그 형태소 경계에서 티읕과 이가 만나더라도 후행하는 말이 실질 형태소라면 국외음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외음화는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니은과 같은 경우에 국외음화 말고 우리가 배운 음운변동 일어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뭘까요? 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음절의 종성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인지 살펴보고 지금은 티읕이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디귿으로 변화시켜주면 돼요. 이러한 음운 변동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며 밭이랑이 돼요. 여전히 최종 발음인 밭니랑은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밭이랑이라는 과정 이후에는 반니랑이라고 해서 니은 소리가 첨가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니은 첨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음운 변동이어서 시험 공부할 때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니은 첨가는 시험 범위에 넣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반니랑이라는 음끝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이후에 니은 첨가라는 좀 어렵지만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서 밭니랑이라는 발음이 도출되게 되고 자, 그러면 밭니랑이라는 발음 이후에 최종 발음인 반니랑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니은이 첨가되니까 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디귿이요. 니은으로 변화하고 있죠.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이 니은으로 모습을 변화시키는 현상 배웠습니다. 이거는 비음화 현상이었어요. 필기가 좀 지저분해져서 지우고 설명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밭 더하기 이랑은 밭 더하기 형식 형태소 이랑, 밭 더하기 실질 형태소 이랑으로
형태소를 두 가지 종류로 분석할 수 있고 첫 번째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는 뒤에 후행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두 번째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하면 후행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외음화는 형식 형태소가 후행할 때,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적용되는 현상이었다. 정리를 할 수 있고 더 알아봤던 것은 니은과 같은 밭 더하기 실질 형태소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다른 음운 변동들은 일어나더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될 수도 있고 니은 첨가, 물론 이건 시험 공부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니은 첨가라는 이러한 음운 변동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비음화까지 일어나서 반니랑이라는 음운 변화를 겪기는 하더라까지 학습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유의점입니다. 세 번째 유의점 살펴볼게요. 국외음화는 선행하는 말의 끝자음이 디귿이고 후행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이면서 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형태소 더하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국외음화였다. 그런데 경계되는 형태소, 앞 형태소의 끝 자음은 디귿이나 티읕이어야 하고 뒤의 형태소는 이로 시작하면서 형식 형태소다. 라는 것이 기본 조건, 지금까지의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면 선행하는 말의 끝자음이 디귿이고 라고 했으니까 앞에 오는 형태소의 조건이 디귿, 티읕 중에서 디귿에 지금 해당하는 유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후행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일 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히일 경우래요. 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히가 올 때래요. 자, 히가 오면 디귿과 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표시를 하면 디귿과 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죠.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일어날 수 없어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으면 다른 음운 변동은 일어날 수도 있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어떤 음운 변동을 일으켜요?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납니다. 거센 소리 되기, 즉 디귿 더하기 히읗은 티읕으로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나죠.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국외음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아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외음화를 적용할 때 디귿과 히가 만났을 경우에는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센 소리 현상 후에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한번 아래에 있는 예시를 적용해 보면서 체득하도록 해볼게요. 세 번째 예시 살피겠습니다. 앞말이 디귿으로 끝나고 뒷말이 형식 형태소이면서 히라는 형태가 결합할 때는 거센 소리 되기가 먼저 발생하고 적용된다. 뭐가요? 국외음화가 추후에 적용된다 라는 유의점이네요. 묻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묻히다라는 단어는 묻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말이에요. 묻다는 타임캡슐을 묻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니까 능동사고요. 그런데 묻다가 묻히다가 되는 순간 묻는 행위를 당하는 것, 즉 피동사가 돼요. 능동이었던 묻다를 피동이 묻히다로 만든 주범은 바로 히라는 것이었죠.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논해야 하는 건 어근과 접사였고 히는 바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접사였습니다.
능동을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피동전미사였는데요. 피동전미사, 어찌됐든 간에 접사입니다. 접사는 형식 형태소 맞죠? 그래서 좀 지우고 설명을 하면 이건 부연 설명이었고요. 앞말이 디귿으로 끝나고 뒷말이 형식 형태소이면서 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거센 소리 댁이 먼저 발생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디귿과 히읗이 결합했기 때문에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티읕으로 변했습니다. 거센 소리 대기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적용시키려고 살펴봤더니 여기 지우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티읕과 이가 만나기는 하는데 이게 한 음절 내부에서 경계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죠? 그래서 이거 진짜 구개음화 시켜야 되는 건가? 의문이 들 텐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무티다라는 발음이 무티다라는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을 겪을 때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위에 표에는 생략되어 있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묻이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티읕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서 티읕으로 변할 때 앞에 종성에서 티읕으로 축약되어 있다가 연음된 거예요. 연음 현상,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형식 형태 소면 연음될 수 있죠. 음끝규가 아니라 연음되어야 되죠. 그래서 연음된 겁니다. 자, 연음은 의문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연음은 의문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묻히다가 거센 소리 되기를 겪은 본질은 이 형태에 있어요.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연음 현상의 결과로 지금 티읕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뿐 연음 현상은 음은 변동이 아니니까 거센 소리 대기, 묻히다가 거센 소리 대기를 겪었을 때의 연음 현상 전 본질은 여기 네모, 핑크색 네모 칸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마음 편하게 구개음화 적용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라면 티읕으로 끝났고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 만나는데 그것이 형태소의 경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히의 잔재잖아요. 이게 히라는 피동 전미사에서 히읗이 사라진 히의 잔재니까 이것은 형식 형태소가 맞아요. 뒷말이 형식 형태소이고 이로 시작하면서 앞말은 티읕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티읕을 치읕으로 변화시키는 구개음화 현상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 세 번째 유의점까지 정리를 마쳤어요. 구개음화 학습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교과서 134쪽에 해돋이라는 표기로 구개음화 최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는요, 우리가 발음할 때 해돋이라고 발음하죠. 그 이유는 해돋이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해가 돋다라는 동사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말이에요. 돋다는 동사인데 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도지라는 명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의 이도요. 명사 파생 개와 같이 지우개의 개와 같이 명사를 파생시키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는 접사네요. 즉 형식 형태소네요. 뒷말이 형식 형태소고 그 의문의 결합이 디귿과 이이기 때문에 이 모음 앞에서
앞 형태소의 디귿은 지읒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 내용 빈칸 채워 넣어보면 모음 이 앞에서 이때 모음 이는 형식 형태의 소의 모음이어야 하죠. 모음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했어요. 국외음화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